서울의 오전은 늘 바빴다. 지하철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각자의 일정에 쫓기듯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채웠고 대형 은행 건물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숫자 호추름이 흘러나왔다. 이곳은 효율과 속도가 미덕인 공간이었다. 그때 한 노인이 은행 입구에 잠시 멈춰섰다. 이름은 김만석, 78살. 그는 잠시 숨을 고르듯 어깨를 펴고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회색 정장은 오래 입어 색이 바랬고 소매 끝은 닳아 있었다. 구두는 깨끗했지만 세월의 흔적을 숨기지는 못했다. 그는 겉모습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만석은 번호표를 뽑는 기계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화면의 글씨가 작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버튼을 눌러 번호표를 뽑고 벽 쪽 의자에 앉았다. 주변에는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확인하는 젊은 직장인들, 서류를 들고 분주히 움직이는 중년 부부들이 있었다. 누구도 노인을 바라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바라보지 않으려 했다. 잠시 후 전광판에 그의 번호가 떴다. 만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향했다. 젊은 직원이 모니터를 보며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만석은 작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며 말했다. 현금 인출을 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좀 큽니다.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를 인출하시나요? 5천만 원입니다. 직원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는 노인을 한번 훑어보았다. 빛바랜 정장, 느린 말투, 조심스러운 손짓.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어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과 주머니를 차례로 살폈다. 카드, 오래된 사진 한 장, 접힌 메모. 그러나 신분증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순간 멍해졌다. 아, 집에 두고 나온 것 같습니다. 직원의 표정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고액 인출은 신분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신분증 없이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숙였다. 오늘 꼭 필요한 돈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뒤쪽에서 누군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또 시간이 지연되네. 다른 사람이 속삭였다. 요즘 이런 분들 많아. 준비도 안 하고 와서. 만석은 그 말들을 들었다. 들리지 않는 척하려 했지만 귀에 또렷이 박혔다. 그는 다시 한 번 말했다. 전화 한 통만 하면 됩니다. 아들이 곧 올 수 있습니다. 직원은 옆을 힐끗 보며 말했다. 통화는 밖에서 하시고 신분증을 가져오신 뒤 다시 오세요.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창구를 떠났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벽 쪽 의자에 다시 앉았지만 이번에는 편하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은 검게 꺼져 있었다. 배터리가 없었다. 만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 아침 급히 나오느라 충전기를 꽂아두지 않은 것이 떠올랐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았지만 모두 바빠 보였다. 한 젊은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전화 한 통만 빌릴 수 있을까요? 여성은 잠시 그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저도 급해서요. 다른 남자에게 다가갔지만 그 남자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만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손이 조금 떨렸다. 그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며칠 전 겨울을 앞두고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난방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그 돈을 직접 전달하고 싶었다. 서류로 처리하는 것보다 얼굴을 보고 손을 잡아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이 은행에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노인이 되어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전광판의 숫자는 계속 바뀌었고 사람들은 들어오고 나갔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은행의 공기는 차갑고 무심했다. 만석은 창구 쪽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떨구었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질문이 떠올랐다. 사람은 언제부터 이렇게 쉽게 판단받는 존재가 되었을까? 그때 자동문이 열리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젊은 여성이었다. 단정한 옷차림, 조심스러운 눈빛. 그녀는 잠시 안을 둘러보다가 의자에 앉아있는 만석과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은 달랐다. 서두르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잠시 머물렀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어 만석 쪽으로 걸어왔다. 은행의 소음 속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유지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늘 그렇듯 바쁘고 복잡한 마음을 안고 은행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대학 마지막 학기를 보내는 사회복지학과 학생이었고 이 은행에서 실습을 하고 있었다. 아직 현장 업무에 완전히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관찰하는 눈은 누구보다 민감했다. 은행의 대기 구역을 지나가던 순간 그녀의 눈에 한 노인의 모습이 들어왔다. 정면을 응시하지도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그 모습에는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바래진 정장, 손에 쥐어진 은색 카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표정이 말해주었다. 이분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기 위해 머무르고 있었다. 지은은 머뭇거리다 다시 그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만석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젊고 따뜻한 눈빛을 가진 이 여성이 얘 자신에게 말을 거는지 의아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동정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전화 한 통만 쓰고 싶은데 휴대폰이 꺼졌어. 아들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데. 지은은 가방을 열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건넸다. 여기요. 천천히 쓰세요. 제가 바로 옆에 있을게요. 만석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 상대방이 받았다. 재현아 나야. 은행에 왔는데 신분증을 두고 나왔어. 전화기 배터리도 나가서.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재현, 만석의 아들, 대한민국 굴지의 복지재단과 금융회사를 이끄는 인물이었다. 그는 단숨에 상황을 이해했다. 아버지, 거기서 기다리세요. 통화를 마친 만석은 휴대폰을 돌려주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맙소, 아가씨. 지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모두들 바빠 보이지만 사실은 누군가 말을 걸어주길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잠시 후 지은은 조용히 창구 쪽으로 가서 직원을 불러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그러나 직원은 냉정했다. 지은 씨, 규정상 신분증 없이는 고액 인출이 불가합니다. 저희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건 이해해요. 하지만 최소한 의자에서 불필요하게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드릴 순 없을까요? 직원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다시 만석 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혹시 은행에 오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만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요양원에 있는 분들 겨울이 오기 전에 난방 지원을 하려고 해요. 나랑 함께 일하던 친구들이 많지요. 재단을 통해 지원할 수도 있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게 내 방식이라서. 지은은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어떤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어릴 적 외할아버지가 추운 겨울날 손수 이웃들에게 연탄을 나르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의 외할아버지와 지금의 김만석이 겹쳐졌다. 시간은 점점 흘렀고 은행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다. 그러나 이제는 몇몇 직원들도 슬쩍 만석을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저분이 그 김재현 회장님의 아버지인가? 진짜야. 아까 그냥 쫓아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은행장도 상황을 인지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김재현을 기다리며 어색한 표정으로 만석 쪽을 향해 다가갔다. 그러나 지은은 막아서듯 말했다. 지금 어르신 옆에 있어주세요. 다들 돌아다니기만 하니까 불편하신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은행장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순간 은행 출입문이 다시 열렸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는 김재현, 수많은 언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이자 김만석의 아들이었다. 아버지. 만석은 고개를 들었다. 아들이 곧장 자신을 향해 걸어왔다. 직원들과 고객들은 하나둘씩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김재현 회장이야. 아까 그 노인이 그분의 아버지였어. 재현은 곧장 아버지 앞에 섰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그는 곧 은행장과 창구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다. 제 아버지는 신분증을 깜빡하셨지만 이 은행의 창립 고객 중 한 분입니다. 수십 년간 거래해 오셨고 수많은 기부를 이곳을 통해 하셨습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은행 안을 가득 메웠다. 단지 옷이 낡았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렇게 대우받아야 하나요? 모두가 고개를 떨궜다. 지은만이 눈을 들고 그의 말을 바라보았다. 재현은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를 사람답게 대해주신 건 당신이 처음입니다. 지은은 머리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분은 누구든지 사람으로 대해줘야 할 분이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순간 은행 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숫자와 서류가 전부였던 공간에 처음으로 사람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에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 이 순간 내가 다시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이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당신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젊은이요. 그 말에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믿음을 들은 듯했다. 은행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겨울은 길고 차가웠지만 오늘 이 은행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온기는 단 한 사람의 조용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은행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방금 전까지도 무심한 시선으로 김만석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눈빛은 바뀌었다. 그를 예면했던 고객들은 한 발 물러서 있었고 직원들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몇몇은 속삭이며 그가 진짜 그 김재현 회장님의 아버지인지 확인하려 들었다. 그러나 누구보다 당황한 이는 바로 창구에서 그를 응대한 직원이었다. 은행장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김 회장님, 그리고 김 선생님, 저희가 미처 알아뵙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주의했습니다. 재현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특별 대우를 바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인간적인 예의를 원하셨을 뿐입니다. 누군가의 배경을 모르고 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존중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은행장의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다. 지켜보던 고객들 사이에서도 작은 박수가 퍼졌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의 반응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지은은 잠시 옆으로 물러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감정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자신이 단지 휴대폰 하나를 빌려준 것뿐인데 그것이 이토록 큰 변화를 이끌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변화는 거창한 구호에서가 아니라 작고 진심 어린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때 재현이 지은에게 다가왔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유지은입니다. 지금은 이곳 은행에서 실습 중이에요. 오늘 아버지를 도와주신 걸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은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무언가 커다란 흐름에 자신이 휘말려들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렵기보다는 묘하게 설레는 느낌이었다. 은행을 나선 세 사람은 근처의 작은 전통 찻집에 들어갔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목도리를 조심스레 벗은 만석은 조용히 찻잔을 들고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말하는 이들이 많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방금 이 친구 덕분에 다시 느꼈소. 여전히 진심은 살아있다는 걸. 재현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지은을 바라보았다.
저희 아버지는 늘 이런 분이셨습니다. 대학에서 오랜 시간 철학을 가르치셨고, 은퇴 후에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에 부치다 보니 제가 운영하는 재단과 협력하게 되었죠. 오늘 오신 이유도 또 다른 겨울 지원 사업 때문이었고요. 지은은 놀란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런데 왜 은행 직원들도 다른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만석이 가만히 웃으며 말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알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소. 하지만 오늘은 조금 마음이 흔들렸소.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쌓인 거리 위로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그 중에도 노인은 많았다. 지팡이를 짚으니, 장바구니를 끄느니, 그리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이들. 김만석은 그들의 얼굴에서 자신을 보았다. 지은 양, 혹시 관심이 있다면 우리 재단에서 함께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아버지의 일을 이어가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제겐 행정과 자금은 있지만 현장의 감각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을 보니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진짜 이해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지은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제가요? 저처럼 평범한 실습생이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믿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석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덧붙였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소. 오늘 나는 당신을 보면서 오래전 내 학생 중 한 명이 떠올랐소. 말보다 먼저 행동하고 시끄러운 곳에서도 조용히 옳은 일을 하던 아이였지. 당신도 그런 사람 같소. 지은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깊은 숨을 쉬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 길이 맞다는 작은 목소리가 울렸다. 저 정말 해보고 싶어요. 제가 부족하더라도 배우면서 함께하고 싶어요. 만석은 미소를 지었고 재현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찻집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는 하얀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세상의 추위와는 다른 곳에 있었다. 오늘 그들의 작은 만남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세 사람의 인연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지은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유지은은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찻집에서 김만석, 김재영과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다. 재단에서 함께하자는 제안은 단순한 취업 기회를 넘어 자신의 인생 방향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했다. 지은은 지금까지 줄곧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사회복지를 왜 공부했는지를 생각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친구들은 이미 기업 인턴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복지라는 길은 불안정하다고 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만석의 눈빛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열망을 흔들어 놓았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은행에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에 조용히 말을 전했다. 실습을 조기에 종료하고 싶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생겼어요. 팀장은 놀란 듯 바라보았지만 지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지은은 은행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 김재현이 이끄는 아리랑희망재단, 아리랑희망재단의 인턴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처음 발을 디딘 재단의 분위기는 은행과 전혀 달랐다. 대리석 대신 나무로 된 가구, 정장 대신 캐주얼 복장, 그리고 숫자보다 사람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공간. 지은은 이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이쪽은 고아원과 협력하는 팀이에요. 여기는 어르신 돌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고요. 요즘은 지역 중학생을 위한 멘토링 캠페인도 하고 있죠. 모든 설명이 끝났을 때 지은은 놀라움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 사회의 그늘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으로는 부족했다. 하지만 김재현은 그녀를 따로 불러 말했다. 처음부터 다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을 향한 시선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첫 번째 업무를 맡게 되었다. 김만석이 직접 기획한 겨울나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일이었다. 수도권 예곽에 놓인 복지센터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방한용품을 직접 전달하는 활동이었다. 단순한 기부가 아닌 현장을 방문해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도움을 주는 형식이었다. 지은은 봉사자들과 함께 물품을 정리하고 겨울 이불을 나르고 직접 차량에 박스를 실었다. 첫 방문지는 경기도 남부의 한 작은 마을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였다.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는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내가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따뜻한 담요를 받게 될 줄 몰랐어. 너 같은 젊은이가 아직 있다는 게 고맙구나. 그날 밤 지은은 복귀한 사무실에서 김만석과 함께 따뜻한 차를 마셨다. 오늘 웃으면서 담요를 고르시던 할머니 보셨죠? 내가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그분들 얼굴 속에 있어요. 그들의 눈빛은 말보다 많은 걸 담고 있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 처음으로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그 말에 만석은 살며시 웃으며 되물었다. 그럼 계속 이 길을 걸어볼 생각이요? 네, 끝까지요. 가끔은 두렵겠지만 더 이상 외면하고 싶지 않아요. 며칠 후 아리랑이망재단은 세대 공감 토크 콘서트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젊은이들과 노년층이 직접 만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였다. 지은은 이 프로젝트의 기획 실무자로 발탁되었고 행사 장소부터 패널 섭외까지 맡게 되었다. 그녀는 사회복지를 단지 도와주는 행위로만 배워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같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걸 체감하고 있었다. 행사 당일 그녀는 무대 뒤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준비를 마쳤다. 패널 중에는 김만석도 포함되어 있었다. 만석은 무대에 올라 관중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오늘 여기 와 있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쁘고 치열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단 한 번 옆 사람의 표정을 들여다봐 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틸 이유가 됩니다. 관중 속의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어떤 노인은 손수건을 꺼내 들었고 젊은 참가자 몇 명은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야 내 길이 시작된 것 같아. 이날 행사는 방송에도 소개되었고 세대 간 소통이라는 주제로 기사화되었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사람들은 다시금 인간다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김재현은 지은에게 다가와 말했다. 지은 씨, 고생 많았어요. 오늘로 많은 것들이 바뀔 겁니다. 지은은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회장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게 된 건가요? 재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다녔던 요양원이 생각나요. 그때 만났던 한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라져도 내 이야기를 기억해줄 사람이 있다면 외롭지 않을 거야. 저는 그때부터 결심했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되자고.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다이어리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그 행동은 결코 작지 않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어제의 작은 용기가 오늘의 변화를 만들고 내일의 희망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그녀가 걸어갈 길은 그 희망의 여정을 이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유지은이 아리랑이망재단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 사이 그녀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해야 할 일이 생기고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저녁이 되면 하루 동안의 기록을 빠짐없이 다이어리에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손끝에는 이제 실천이, 눈빛에는 확신이 깃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겨울나기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일부 지방에서는 행정협조가 늦어졌고 자원봉사 인력이 부족한 날도 있었으며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간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 지은은 한 사건을 특히 잊을 수 없었다. 충청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난방유 지원을 받지 못한 한 할아버지가 항의성 전화를 해왔을 때였다. 난 몇십 년을 여기서 살아왔어. 그런데 왜 나는 제외됐다는 거야? 도움을 받는다는 게 죄라도 된다는 건가? 지은은 목소리를 낮추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설명했다. 행정구역상 그 마을이 다른 지자체에 속해 있었고 현재 지원 가능한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말로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은은 퇴근 후에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김만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어떤 할아버지의 분노를 들으면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만석은 조용히 대답했다. 유지은 씨, 그 질문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아직 옳은 방향에 서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확신보다 더 중요한 건 끊임없이 되묻는 양심이요. 지은은 그 말에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며칠 후 재단은 한 특별한 행사를 기획했다. 이름하여 작은 영웅들을 위한 밤. 이 행사는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대신 묵묵히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조명하는 자리였다. 버스 기사로 일하며 남는 시간마다 자원봉사하던 아저씨, 폐지를 모아 번 돈으로 매년 기부하던 할머니, 혼자 사는 어르신 집에 매주 반찬을 나르던 고등학생 형제들. 이름 없는 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선의가 오늘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김재현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행사의 기획은 지은이 맡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시상식이 아닌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각각의 인물에 대해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 깃든 특별함을 기록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지은은 또 하나의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작은 영웅들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한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받았던 적이 있으니 돌려준 거죠. 이런 건 뉴스에 나올 만큼 대단한 일이 아닌데요. 그들의 겸손한 말들이 지은의 마음을 찔렀다. 세상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들만 기억하지만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이들은 이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다. 행사 당일 작은 음악 공연과 사진 전시, 그리고 짧은 영상이 상영되었다. 지은은 마지막 무대에 직접 올라 짧은 인사말을 남겼다. 우리는 오늘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들은 모두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세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크지 않지만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객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이들이 있었다. 조용히 박수를 보내는 손들, 고개를 끄덕이는 노인들,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빛. 그 속에서 지은은 다시 한번 확신을 얻었다. 자신이 걷는 이 길이 결코 혼자가 아니며 이 길을 함께 걷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행사가 끝난 후 김재현은 지은에게 조용히 물었다. 혹시 앞으로 이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은 생각이 있나요? 지은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예전에는 사회복지란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같이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삶을 계속 살아보고 싶습니다. 재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정식 제안을 드려야겠네요. 아리랑이망재단의 청년정책기획팀으로 함께 해주시겠어요? 그 말에 지은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은 단순한 수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지은은 조용히 책상에 앉아 새로운 기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잊혀진 동네, 기억할 사람들. 다음 목표는 도시 예곽에 놓인 단독 거주 지역을 찾아가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프로젝트였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이름 없는 영웅들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회가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기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김만석은 그런 지은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걱정이 없구먼. 다음 세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 그 말에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보여주신 길을 조금씩 따라가 보고 싶어요. 창밖에는 이른 봄 햇살이 내리고 있었다. 길고 추웠던 겨울은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절 속에서 지은은 누군가에게 기억될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유지은은 아리랑이 망재단의 청년정책기획팀에 합류한 지 일주일 만에 첫 번째 독립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프로젝트명은 잊혀진 동네, 기억할 사람들. 도시 외곽, 대도시의 눈부신 불빛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여전히 전기가 약하고 도로가 정비되지 않은 마을들이 있었다. 노인 인구가 대부분이고 자녀는 도시로 떠난 지 오래였다. 행정 서비스도 제한적이고 무엇보다도 외로움이 그들을 삼키고 있었다. 지은은 재단 동료들과 함께 직접 지역조사를 시작했다. 서울 변두리의 한 오래된 마을, 무학리를 방문한 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골목은 좁고 집들은 대부분 붉은 벽돌로 지어졌지만 여기저기 균열이 보였다. 몇몇 집은 대문조차 닫히지 않았다. 지은은 마을회관을 찾았고 거기서 이장을 맡고 있는 70대 중반의 최순영 할머니를 만났다. 단단한 인상과는 다르게 그녀는 따뜻한 손으로 지은을 맞이했다. 젊은 사람이 이런 데까지 왜 왔대요?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함께하고 싶어서요. 최 할머니는 한참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도움은 많죠. 근데 이제 믿지를 않아. 너무 많이 실망했거든. 약속만 하고 안 오거나 사진만 찍고 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말에 지은은 할 말을 잃었다. 동시에 자신이 그 사진만 찍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날부터 지은은 말보다는 행동을 선택했다. 매일 아침 마을에 들어가 어르신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집안수리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하며 낡은 대문을 고치고 독거노인을 위한 작은 밥상을 준비했다. 하루는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이제는 누가 찾아오면 더 무서워. 뭘 바라고 오는 건 아닌지 또 잠깐 들렀다 사라질 사람인지. 지은은 그 말이 뼈에 사무쳤다. 그래서 그녀는 더더욱 작고 일상적인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 함께 된장찌개를 끓이고 산책을 나가고 라디오를 함께 듣는 것. 그렇게 마을 주민들과 천천히 신뢰를 쌓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주민 몇 명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내가 젊었을 땐 구두 수선을 했어. 서울 명동에도 내 가게가 있었지. 남편이 사고로 먼저 떠나고 그 뒤로 사람을 피했어. 말하면 또 울까 봐. 지은은 그 이야기를 한자 한자 공책에 써 내려갔다. 누군가의 일생이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기에. 그녀는 이 작업을 기억의 재봉틀이라고 불렀다. 찢어진 기억을 꿰매고 닳아진 시간을 이어붙이는 일. 이후 지은은 재단 내부 보고서에 무학리 이야기를 올렸다. 깜짝 놀란 건 김재현과 김만석이었다. 이건 단순한 현장 지원이 아닙니다. 지역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지은 씨가 잘 해냈군요. 처음엔 걱정도 많았는데 이젠 내가 배워야겠어요. 김만석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다. 옛날엔 말이야. 사람 사는 마을은 다 이렇게 움직였어. 서로 돌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요즘은 그게 제일 어려워졌지. 무학리 프로젝트는 점차 확장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은은 기억을 모으는 밤이라는 소규모 행사를 기획했다. 각 마을에서 주민들을 초청해 본인의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직접 적은 편지나 사진을 전시하는 자리였다. 행사날 무학리의 최순영 할머니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내가 60 넘고 처음 편지를 써봤어. 지은 양이 알려줘서. 내 인생에 이렇게 누가 관심을 가져준 게 처음이야. 이 나이에도 사람은 기억되고 싶은 거야. 객석에서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그 순간 무학리는 더 이상 낡은 마을이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다시 이름 붙이고 있었다. 잊힌 이들이 아닌 기억할 사람들로. 행사가 끝난 뒤 김재현은 조용히 지은에게 말했다. 이런 접근은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행정가가 아니라
이야기의 수집자예요. 사회복지가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군요.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선생님께 배운 게 많아요. 사람을 먼저 보라는 말 매일 되새기고 있어요. 며칠 후 지은은 무학리에서 한 권의 작은 책자를 펴냈다. 제목은 단순했다. 무학리의 기억. 그 책에는 화려한 언어도 복잡한 이론도 없었다. 그저 살아온 이들의 고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동네 마트 벽에도 붙었고 주민센터에도 한 부씩 빛이 되었다.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한 초등학생이 책장을 넘기며 말했다. 이 할아버지, 나 아는 분이야. 나랑 같이 김치 나눠 먹었었는데. 지은은 그걸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누군가의 기억이 이제는 세대 너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을을 찾아 그들의 기억을 기록하고 연결해 나가겠다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의미 있는 복지라고 믿었기에. 김만석은 이 소식을 듣고 병상에서 조용히 웃었다. 이제 나는 떠날 준비가 된 것 같구먼. 내가 하려던 일을 저 아이가 이어가고 있으니. 밖에서는 매화가 피기 시작했다. 겨울은 끝났고 따뜻한 계절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절의 가장자리에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남겨지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유지은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일은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다시 들려주는 일이었다. 무학리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 유지은은 재단 내에서도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기존의 복지 정책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고 지역 중심의 스토리텔링은 사회 각계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칭찬보다 더 큰 책임감이 지은을 짓눌렀다. 자신이 만들어낸 이 작은 물결이 과연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을까? 그날도 바람이 세차게 부는 초봄의 어느 날이었다. 지은은 김재현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지은 씨, 잠깐 시간 괜찮아요? 아버지께서 당신을 뵙고 싶어 하세요. 며칠 전부터 병세가 나빠진 김만석은 이제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그의 건강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고 의사들은 긴 시간을 장담하지 않았다. 지은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 들어서자 만석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약해진 몸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선명했다. 지은 양, 아져서 고맙소. 무학리 이야기 다 들었소. 내가 참 잘 선택했구먼. 선생님, 제가 배운 게 훨씬 많아요. 앞으로도 계속 마을 기록을 이어가려고 해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을 침묵한 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은 양, 나에게 하나만 약속해 주겠소. 무엇이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숫자나 통계로 보지 말아주길 바라오. 그들이 남긴 말, 표정, 손의 주름까지도 기억해 주오. 그래야 진짜 복지가 되오. 지은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금 다짐했다. 만석은 그날 이후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자신이 남길 말을 모두 전한 듯 평온해 보였다. 며칠 후 지은은 조용히 병실을 찾았다. 병원 복도는 고요했고 창밖으로는 이른 벚꽃이 피어 있었다. 김재현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아버지께서 오늘 새벽 편안히 떠나셨어요. 마지막까지 당신 이름을 부르셨어요. 지은이 잘 부탁한다고. 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며칠 뒤 김만석의 장례식이 조용하게 치러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했고 그의 오랜 제자들과 지역 주민들까지 모여 헌화했다. 그 자리에 지은도 있었다. 그녀는 검은 정장을 입고 마지막 편지를 낭독했다. 선생님, 이 길을 처음 함께 걸었던 날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제게 사람을 다시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이름 없는 삶에도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장례식 이후 지은은 재단 내부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 김재현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었다. 지은 씨,
아버지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름은 만석 프로젝트로 하려고요. 당신이 책임자가 되어줄 수 있겠어요? 지은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이름을 이어간다는 건 명예이자 책임이기도 했다. 네, 제 삶을 걸고 해보겠습니다. 만석 프로젝트는 전국 각지의 소외된 마을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연결하는 장기 프로젝트였다. 단순한 복지 행정이 아니라 삶의 흔적을 모으고 기록하며 세대와 지역을 잇는 문화적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강원도 고성의 산골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이 마을은 산사태 이후 많은 주민이 떠나버렸고 남은 사람들은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었다. 지은은 현장으로 직접 들어갔다. 그녀는 가장 먼저 마을의 오래된 공동 우물 옆에 작은 벤치를 설치했다. 그리고는 이야기 나무라는 게시판을 세웠다. 주민들은 그곳에 자신의 이야기를 짧게 적어 붙였다. 처음엔 몇 장뿐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게시판은 글로 가득 찼다. 어릴 적 여기서 뽑기 팔았었지.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우리 아들은 서울에 있어. 명절마다 전화라도 하면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지은은 그 이야기들을 묶어 고성 이야기라는 이름의 소책자를 만들었다. 마을 회관에서 소박한 낭독회를 열었고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무대에서 불렸다. 한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나는 평생을 이름 없이 살아왔소. 근데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줬소. 고맙소. 그 말에 지은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 자체가 위로이고 기억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 만석 프로젝트는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지은은 매달 새로운 마을을 방문해 새로운 이야기를 모았다. 대형 언론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다큐멘터리 촬영 제안도 이어졌다. 하지만 지은은 언제나 조용히 말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만석 선생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지은은 김재영과 함께 무학리를 다시 찾았다. 몇몇 집은 새로 단장되어 있었고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메우고 있었다. 여기가 시작이었죠. 지은이 말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요. 여기가 우리 모두의 첫 발걸음이었어요. 그날 지은은 마을회관 한쪽에 작은 액자를 걸었다. 김만석의 사진 아래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누군가의 삶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전부가 된다. 그 문장은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다짐이었다. 앞으로도 이름 없는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모아 그들을 잊히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 지은은 알았다.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진짜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날의 바람이었다.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조용히 다시 불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제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다. 유지은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회복지를